한 달에 1022억 달러. 우리나라 6월 수출액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걸 해낸 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70.9% 증가해요. 수입은 661억 달러였고 무역 흑자가 361억 5천만 달러 났습니다.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가 늘었어요. 10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3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34억 달러씩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에 4조 원이 훌쩍 넘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 달 내내요. 이 기록을 만든 게 무엇이었느냐? 반도체입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448억 2천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었고 증가율이 199.5%였어요. 딱 3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우리가 반도체를 작년보다 3배 더 만들어서 3배 더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오늘은 네 가지를 볼게요. 첫째, 반도체 수출이 3배가 된 진짜 이유. 둘째, 그 이유를 만든 게 정확히 누구인지. 셋째, 이 기록이 우리 지갑에서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지. 넷째, 2018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숫자일수록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수출이 3배가 된 건 물량이 아니라 가격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역사적인 수준으로 올라 있어요. 서버용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작년 2분기와 비교해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DDR4가 4배, DDR5가 3.5배 올랐어요. 2025년 저점과 비교하면 디램 가격이 최대 180%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한 분기에만 70% 넘게 올랐어요. 같은 개수를 팔아도 값이 3배면 매출은 3배가 됩니다. 우리 수출 통계에 찍힌 199.5%라는 숫자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물량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3배를 만든 주인공은 당하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갑자기 잘해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준 숫자예요. 그리고 이건 6월 한 달 만의 일도 아닙니다. 7월까지 누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333억 달러, 전년 대비 165.1% 증가해요.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AI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AI 반도체에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HBM은 아주 비싸고 아주 많이 팔려요. 마진이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HBM도 결국 디램입니다. 같은 웨이퍼, 같은 공장, 같은 장비에서 나와요. 게다가 HBM은 디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12층, 16층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HBM 한 개를 만드는데 일반 디램 여러 개 분량의 생산 능력이 들어갑니다. HBM을 많이 만들수록 일반 디램이 나올 자리는 그보다 훨씬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분량이 나면 그만큼 또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계 메모리 3사가 전부 클린룸과 장비 투자를 HBM과 서버용 DDR5 쪽으로 몰았습니다. 마진이 더 좋은 쪽에 라인을 돌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용 디램을 만들 자리가 사라집니다. 생산량이 줄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메모리는 값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더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새로 지어서 제대로 돌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가 한참 이어지고 그동안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값이 아무리 올라도 당장은 더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메모리 생산의 최대 70%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이 상황을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전 세계 웨이퍼 생산 능력의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재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어긋난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HBM 부족이 일반 D램으로 번지고 그게 다시 낸드 플래시와 SSD로 번졌습니다. 메모리라는 이름이 붙은 건 거의 전부 값이 올랐어요.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이 호황의 대가를 우리도 함께 내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삼성 DDR5 16기가 램 1개가 30만 원대에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 제품은 37만 원대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몇만 원 하던 물건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소비자용 램 값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91% 올랐어요.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자용 램과 SSD 재고까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트북과 데스크톱 가격이 오르고 스마트폰 가격도 오릅니다. 메모리 값이 오르면 완제품 원가가 통째로 올라가니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 원가는 크게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같은 폰을 만드는데 부품값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차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가요. 수출 통계에 찍힌 1022억 달러라는 숫자와 컴퓨터 한 대 값이 오른 현실이 정확히 같은 원인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에는 양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편중이 빠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월 기준 42.3%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말에는 29.9%였습니다. 반년 남짓 만에 12%포인트 넘게 뛴 거예요. 반도체 하나가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으로 한 겹 더 들어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수준이에요. 반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은 여전히 수입이 더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값이 오르내리는 폭이 유난히 큰 품목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서 출렁임이 훨씬 큰 쪽에 무겁게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가 눌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철강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 과잉으로 힘들고 가전 수출은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전통적인 소재와 기계 산업은 1%에서 3% 성장에 머물러 있어요. 6월에 20가의 품목 중 18개가 늘었다고 했지만 그 증가폭의 크기가 반도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은 28% 정도 늘었어요. 이 숫자만 따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다만 199.5% 옆에 세워두면 존재감이 사라지죠. 문제는 뉴스 제목에 남는 건 1022억 달러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그해 반도체 수출이 126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전년 대비 29.4% 증가였습니다. 그때도 D램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고 그때도 기록 경신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2019년이 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939억 4천만 달러로 떨어졌어요. 25.9% 감소입니다. 금액으로 328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액이 624억 달러였는데 그 절반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장이 불탄 것도 아니고 기술을 뺏긴 것도 아니고 경쟁사가 우리를 앞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D램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계속 깎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던 해였어요.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우리 기술이 나빠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가격이 만들어준 기록은 가격이 되돌아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넷째, 그럼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까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심각한 공급 부족 때문에 2026년 D램 가격이 47% 오를 거라고 봤고 옴디아는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62.7%까지 올려잡았어요.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풀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새 공장 M15X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가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마이크론의 아이다호 공장이 2027년에 가동되면 그때 의미 있는 완화가 온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공급 부족이 2026년 내내 그리고 2027년 상당 기간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언젠가는 풀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리는 순간 값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정리해볼게요. 6월 수출 1022억 달러는 사실입니다. 세계 네 번째라는 것도 사실이고 무역 흑자 361억 달러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 기록의 대부분은 반도체 448억 달러가 만들었고 그 448억 달러의 대부분은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호황은 실력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3곳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실력입니다. 값이 올랐을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도 실력이고요. 다만 실력이 있는 것과 그 실력이 만들어낸 숫자가 계속 유지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호황은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AI에 돈을 쏟아붓는 흐름에 올라타서 생긴 겁니다. 올라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그 흐름을 우리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있었죠. 기술 개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한 줄을 더합니다. 숫자가 커진 것과 실력이 커진 것도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숫자는 가격이 올리고 가격이 내립니다. 실력은 그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야 드러나요. 2019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 채널에서 다룬 미 육군 자주포 이야기와 결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편에서 한화가 이긴 이유는 새 기술을 발명해서가 아니라 25년 동안 K9을 붙들고 개량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죠. 미국이 필요해진 순간에 팔 물건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메모리도 구조가 똑같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값을 받아낼 수 있는 건 값이 바닥이던 시절에도 공장을 돌리고 투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이익이 크게 줄던 그 시기에도 라인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AI가 왔을 때 받아낼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호황일 때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불황일 때 무엇을 지켰느냐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들이는 이 돈이 다음 불황을 버티는 데 쓰이느냐 아니면 숫자로만 남고 사라지느냐. 그건 몇 년 뒤에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건 1022억 달러라는 숫자가 아니라 값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느냐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메모리 호황이 2018년처럼 짧게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달라서 이번엔 다르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지금 D램 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HBM이라는 물건을 왜 세계에서 세 회사밖에 못 만드는지 그 벽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